우리가 건너야만 할 성공 투자 징검다리 교두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보증권 센장 김영렬입니다. 자, 그동안 이 교두보 시간에는 저희가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그 맡고 있는 분야의 어떤 산업 동향 그리고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는 그런 토픽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버블이 온다라는 자료로 제가 전략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는 2022년 시장 전망에 대한 수정 보고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저의 전략의 하나의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조금 저장각에 가까운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KBS 홍사운쇼라든지 아니면 3프로TV 등에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 관련된 매크로한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 후반부에는 종목 대응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제가 언급했었던 부분이 없거든요. 따라서 오늘 교두보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실방에서 전부 다 시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 본 영상물을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제가 다시 재편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조금 저장각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시장 상황 워낙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뭐 끝없이 시장이 추락하는 듯 싶다가 또 갑자기 뭔가 악재가 드러나고 나면 급반등하는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같이 변화무쌍한 어떤 시장 환경에 우리는 어느 시간선상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자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하나씩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에코버블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쓰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친환경 관련 어떤 거품 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군요. 요즘 우리가 뭐 ESG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친환경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거기에 뭔가 거품이 끼나 이런 자료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에코는 친환경을 뜻하는 에코가 아니라 메아리를 뜻하는 에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유동성의 효과를 누려왔었고 그 과정에 우리 경제 시스템과 실물 경제에 보이지 않는 거품이 조금씩 끼어가고 있는데 이 거품에 거진 막바지에 등장하는 메아리 버블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메아리 버블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의 인플레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플레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플레라고 그러니까는 되게 부정적이다. 인플레는 리스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경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실물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야,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수요가 강하다라는 거니까 괜찮은 거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물가는 수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성장 요인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될 텐데 요즘처럼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기업들이 증산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든지 새로운 고용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성장이 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 에코버블에 대한 부분 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그 에코버블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는 징후는 경기 확장 국면의 가장 후반부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경기 침체와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한다라는 내용들을 담은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지금 2022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리뷰와 수정 자료 등을 담아놨는데요. 이전에 제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머니텐 TV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지난해 코스피가 평균 기준으로 3,111포인트가 기록되었고
제가 올해 예상되었었던 코스피의 평균값은 305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만 하더라도 제가 3050이 올해 예상되는 평균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나 투자가분들이 시장을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박스권 전망밖에 안 돼요. 아니 어떤 분들은 3,500 갈 수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4,000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균값을 3,050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분기가 지나고 난 현 시점에서 보면은 코스피의 평균값은 2,700대로 다운되어 있고 제가 3,050이었었던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높았어요? 라고 이제 올해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것들에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코스피 2022년 밴드에 대한 수정을 제시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번에 수정된 코스피 22년도의 코스피 밴드는 하단은 2,550, 상단은 3,050으로 상당히 레벨 다운 됐다라는 점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00선에 대한 탈환은 조금 무리일 것 같다, 올해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000포인트라는 영역대가 우리 경제가 좋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지수 영역대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적도 좋아야 되고, 경기도 좋아야 되고,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쪽에 유동성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만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정책 방향 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디스카운트가 할인 요소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올해에 예상되는 평균값을 레벨 다운 됐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냥 또 부정적으로만 보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보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경기 침체 충격에 버틸림을 갖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틸림은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가 매력이 있지 않아서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적정 가치가 훼손될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자료를 조금 더 꼼꼼히 보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만 한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4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경기 순환주기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 부분에서 우리 2018, 19년도 무역전쟁 기간 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년도 초에 코로나라는 이 악질적인 질병에 대한 등장이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져다 줬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우리 경제는 좋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어느 순간 2600선까지 올라갔었던 코스피가 2000선으로 후퇴하는 상당히 그런 레벨 다운에 대한 어떤 침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우리 경제가 점프업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보이는 그런 확장 기조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의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정점을 통과하고 방향성 측면에 있어서는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계속 내려가는 것만 같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라는 것은 순환의 의미가 짙거든요. 정점을 통과하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려가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내가 바닥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대한 깊이가 그렇게 깊지만 않다라면은 그 상황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는 다음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이렇게 침체되는 상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나는 저런 얘기는 듣기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 등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제 3프로TV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끝을 알아야 시작도 우리가 포착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끝에 가까워졌다라는 것들을 알고 나서 그것이 실제로 보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에 대한 것들도 인식을 하고, 그때는 공포가 지배를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끝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투자를 해야만 할 시작점에 대해서도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부정하고 무시하려 한다라는 거죠. 또 속으라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나는 다시는 주식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또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을 알자. 그것이 이 자료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최근에 지난주에도 제가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화상으로 그리고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컨퍼런스 등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이 제가 세미나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시고 요 신호등이 나왔을 때는 투자를 해야만 되는 거구나.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주요 자산군의 투자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상단에 위치해져 있는 것들은 막 좋아 보이겠지만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아래쪽에 있으면은 상당히 가격이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평가를 받지만 역설적으로 투자의 기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부분은 바로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해서의 각 자산군별 투자 위치였었다라는 거죠.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미 채권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채권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시작했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채권 투자가 어려워졌었던 것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리는 얘기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채권 플레이어들은 질식하기 직전이다. 전부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대학살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채권 시장의 침체가 지금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책금리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제 나왔지만 뉴질랜드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50bp 인상을 했어요. 빅스텝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5월 달에 미국이 빅스텝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일이 벌어졌었을 때 무슨 일들이 나올 건가,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경기 좋아지다가 보면 금리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정책금리는 23년 정도에 인상을 할 거니까 아직은 괜찮아 라는 반응들을 당시에는 많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채권을 던졌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주식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미국도 버티고 있고 괜찮아.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백신 맞고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야만 해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코스피는 3,000선에서 버티잖아.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를 되돌아보면은 여름 이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의 영향 등이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짓눌러 왔었던 것이 지난해 하반기였다. 그런데 지금 이 오른쪽에서 보여드리는 자산군의 투자의 위치가 해가 바뀌면서 갑자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그거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측 상단에 위치했었던 채권과 국내 주식이 어느 순간 아래쪽으로 많이 처져 있죠. 이렇게 침체된 상황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 지난해에 어떤 가격이 회복되더라도 의심을 품어왔었던 에너지라든지 곡물 등과 같은 인플레와 연계되는 분야 등은 지금 확장 국면 쪽으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가가 200불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러시아 영향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에그플레이션이 곧 닥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좀 있으면은 먹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포팔이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것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는 경기는 분명히 정점을 지났어요. 그리고 경기는 대신 확장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확장 기조가 오래 유지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라면은 인플레에 베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장 기조의 시간이 1년 미만일 것 같다. 그리고 그때쯤이 가게 되면 경기는 침체.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죠? 최소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될 경우, 이때를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제가 일시적으로 수축되는 이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유가요? 당연히 빠지죠. 소비가 감소할 테니까. 문제는 그 신호가 1년 안에 등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에너지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경기 침체의 신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투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량 채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비정상적으로 강세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10년, 20년, 30년 만에 빅세일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미국의 우량 채권. 10년채, 30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세요. 소액 투자자들은 무슨 채권 투자해가지고 뭐 얼마 먹겠다고, 그 이자율 얼마 조금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권 투자를 가격이 싼 채권을 많이 사줬다가 나중에 경기가 침체되고 통화정책 기조가 다시 바뀌어서 금리가 안정되고 나면은 높은 채권 가격을 팔아서 캐피탈 게인을 얻어낼 수, 자본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고요. 그런 채권에 투자했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정확한 시점에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채권 투자를 통해서도 20%, 30%에 대한 20%, 30%가 넘는 수익률을 단기간 내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본가들이 지금 그런 대상에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영향이 채권 시장도 어렵고 주식 시장도 어려운 그 환경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현재 선택해야 될 것을 가급적이면 현금에 대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 현금도 가급적이면 우량 통화, 가치의 훼손이 제한되는, 만약에 우리가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환율이 많이 진정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되어 있는 환율이 갑자기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원화의 가치가 훼손되면은 나중에 내가 사고 싶은 것만큼 많이 살 수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안전한 통화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달러가 오르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최근에 엔화의 약세가 벌어지는 일들도 그런 일인 겁니다. 엔화를 많이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조차도 지금은 이거를 빨리 달러로 바꿔놓자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 캐리 자금들의 이동 등이 선진 통화에 있어서도 미세한 어떤 상대 가치의 변화 등을 일으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선상이 그만큼 경기 확장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들을 시사하는 거고, 일반적인 투자자와 어떤 자산 배분 관점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1 선택지는 우량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식은 도대체 언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리가 안정되어서 일정한 돈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돈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식 쪽인 거고, 지금 제가 국내 주식의 투자의 위치가 해외 주식 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많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신호등이 보이게 되냐? 경기 침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상황으로 바뀌게 될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경기는 살려놔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뭔가 지원을 해야 되고 정책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게 될 텐데, 이렇게 뭔가 친화적으로 바뀌다 보면 모멘텀에 대한 개선 효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자산들, 그 자산이 수혜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주식이 될 거라는 거죠. 항상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난 직후에
주가 수익률에 있어서 전 세계 1등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코스닥과 코스피입니다. 이번 코로나 경기 침체 때도 그랬었거든요. 코로나 경기 침체 직후에 가장 그 기간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익률을 보였었던 것이 넘버원이 바로 우리나라 주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등이 언젠가는 또 등장하게 될 수 있는 여지등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단계에 도착하기 전까지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자를 많이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식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코스피와 경제심리선이라는 정의를 내놨고요. 지금의 우리가 서 있는 투자의 위치가 경기 후반부이면서 메아리 버블이 만들어지는 시기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이 코스피와 경제심리선이라는 용어입니다. 경제심리선은 어렵진 않아요. 코스피의 12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3프로티브에서도 잠깐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매일매일 보면 박진감 넘치죠. 그러면서 오를 때는 정말 뭐 무시무시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또 빠질 때는 너무 무기력하게 빠지는 상당히 이렇게 조금 극단화되어 있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반응이 바로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하나의 부작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제가 저의 커리어가 20여 년 동안 주식 투자 인구는 500만, 600만에서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불과 지난 1, 2년 사이에 갑자기 주식 투자 인구가 2배가 늘어버렸어요. 1000만 인구의 주식 투자 인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산업 동향이라던가 기업들의 실적 이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라던가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외교, 안보, 국방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녹아드는 상당히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 등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정보의 불균형과 비대칭성이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우리가 지적을 한다라면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모든 정보를 반영시키려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과대 해석이 지나친 변동성을 만들었다. 그게 코스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소음과 잡음을 제거하려면은 뭔가 평균화되어 있는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경제심리선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심리선이라는 것이 제가 쭉 보니까 전략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투자 심리 상태가 이 12개월 이동평균선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 코스피가 3000선에서 잘 버틸 때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000선이 지탱되어야 될 여러 가지 명분, 조건, 프리미엄 장세가 유지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왔었는데 그 조건을 지켜내지 못하니까는 지금 3000선 아래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월 달서부터 약간의 스탠스를 바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조심하자. 이런 내용 톤으로 조금 제가 그때서부터 바꿨는데 그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경제심리선이라는 게. 그래서 나중에도 요걸 기준해서 여러분들과 중장기 시황이라던가 현재 한 달짜리 시황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와 이 경제심리선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는 거죠. 빨간 선으로 전부 다 그린 부분이 코스피가 이 경제심리선 위에서 활동할 때 이때는 불리시한 마인드를 갖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자. 내가 그리고 약간 조금 흥분해서 따라가는 주식을 덥석 물었다 하더라도 겁을 조금 덜 낼 만한 위치라는 거예요. 경제심리선이 살아있을 때는.
그때는 약간 뒤로 후퇴하더라도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경제심리선 아래로 쳐주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시장에 호재가 숨겨져 있다, 잠재되어 있는 이 불확실성이 재고 나면은 시장이 달살아날 거야 라는 희망들을 자꾸 심어주고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치가 되면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심하자. 이 용어를 써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나서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만 보실 거가 아니라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 조건에 맞는 주식들을 찾아서 내가 트레이딩을 해본다라던가 타이밍을 조율해보는 이런 대응력을 가져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제가 추후에는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실물경제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실물경제선이라는 것은 코스피의 24개월 2년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 코스피의 실물경제선이 우리나라 경제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나서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한 펀드 매니저분이 왜 굳이 2년이라는 그 기간을 설정을 하셨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렸었던 답변은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기대가 선반영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리고 그 기대라는 것은요, 6개월짜리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사실 구체화 시켜야만 해요.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만약에 구체화된 것이 없다. 1년 전과 기업의 영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바뀐 것이 없다. 이러면은요, 대부분 약간은 좀 가치가 부풀려져 있는 기업이고 입만 살아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본질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안에는 이거 달성해낼 거예요. 1년 반 후에, 2년 후에는 이것까지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기업이야말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업이야말로 그것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말이 바뀌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1년 전에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핑계거리를 자꾸 들고 나와서 이 말 저 말 자꾸 말을 희석시키려 하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로 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런 기대를 갖고 나서 보아왔었다면 그 실체가 뭔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장착되고 실질적인 우리 경제에 뭔가 변화를 일으킨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면은 믿어줄 수 있었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실물 경제선이 우하향했었던 시기가 딱 2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는요, 경기가 그렇게 수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기 침체로 다가서고 있다랑 그러면 다른 내용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의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몇 년 동안 뭔가 구조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침체에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거가 뭐냐면요. 코스피가 1월 달에 갑자기 1분기에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말 때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2600도 깨지는 상황이 나왔었죠. 지금 이 실물 경제선이 어디 있냐면은 2750선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버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준을 못 버텼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2008년 말 금융위기가 이제 극에 달했을 때, 그리고 2019년 무역전쟁에 대한 영향으로 괜찮다 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 실제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 실적이 부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요 밑에를
버텨주지 못하고 뒤로 후퇴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대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판가름은 여름 3분기 정도까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레벨 다운 될 것이냐 아니면 12, 13, 14년도처럼 옆으로 누울 것이냐가 결정될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간 전망대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박스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옆으로 눕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를 정말 꼼꼼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실물 경제성과 우리 경제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어떤가요? 이 바 차트로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었던 2008년 같은 경우 3%에서 갑자기 1% 미만의 성장으로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요, 금융위기 때도 역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제로 성장이었었지 역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 경제를 뭐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그런 형편없는 기사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요 일본 경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거는 진짜 우리 투자자를 호구로 보는 약간 그런 기사예요. 저는 그런 분석되지 않은 기사는 저는 조금 안 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쓰는 자료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럴 확률이 극히 낮은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19년도와 유일하게 지난 2000년대 이후에 20년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코로나가 등장을 했던 2020년도밖에 없어요. 이때는 뭐 우리도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망가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역성장을 하게는 됐었죠. 근데 이 그림과 똑같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건 뭐 그냥 갖다 뭐 평균화되어 있는 그림 같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코스피의 24개월 이동평균선과 우리나라 월별 수출 총액을 그려놓으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실물 경제선은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늘어나죠.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요. 640억 불? 사상 최대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못 느끼게 될 텐데 올 여름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해석을 할 때 상당히 이제 디테일한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는 뭐 600억 불대가 유지가 된다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출 물량 기준으로는 자꾸 조금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사상 최대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아마 하반기에는 물량 기준으로는 조금 둔화되거나 꺾이는 신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시장도 상단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의 그 하반기의 먹거리를 다 날려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묵혀놨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경제심리선, 코스피의 12개월 이동평균선과 실물 경제선, 24개월 이동평균선을 같이 그려보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경제심리선은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던지고 도망쳐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투자의 먹거리는 남아있어. 근데 그 범위가 좁아.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여전히 확장 기조에는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의 후반부니까. 그래서
요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점선으로 표시된 박스 부분이 있죠. 2008년에서 2009년, 2012년에서 2013년, 2018년도에서 2019년 요 해당되는 구간을 보시면 경제심리선이 꺾였고 실물경제선은 오르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막바지에 있는 거고 언젠가는 이 둘이 만나겠죠. 요 만나는 시점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구체적인 경기 침체 이유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는 일찍 그 사실을 알았어요.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2007년이나 2008년 초반 정도 때까지는 아니야. 그거는 부실한 기업 정도만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부실한 부동산 채권에 대한 문제만이 문제인 것이지 금융 시스템으로 그게 번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문제가 커져버린 거죠. 구체적인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만 해도 이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것을 했잖아. 그래서 경제심리선이 그때부터 11년도에 꺾이기는 시작을 했는데 이거 문제되지 않아. 그리고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조금 미루면 어때? 괜찮아. 이런 얘기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미국 문제가 아니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문제가 터지니까 그 문제에서 비롯된 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 문제들, 보유자산에 대한 상각 문제들, 마치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에서도 터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구체적인 경기 침체 이유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18, 19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무역전쟁이 딱 터졌을 때 무역전쟁 터지고 나서도 우리 기업들은 엄청 실적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쇼지 우리 실물 경제나 수출에는 영향 주지 않아. 지금 반도체 초황이잖아.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데 19년도쯤 되니까 갑자기 반도체 실적 안 나와.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등이 시장에서 제기가 되면서 그렇게 후퇴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일들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도 비슷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세 사례.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공통점도 갖고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인플레를 수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메아리 버블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때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전체 소비의 총량과 연동되는 산업들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인플레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 설비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근데 사람을 뽑자니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쉽지는 않네. 뭔가 자동화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 로봇 기술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의 요인 등이 새로운 에코버블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계, 운송, 산업재 쪽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하는 것들이 그런 영향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둘이 언제 만나느냐? 제가 세미나에서나 자료에서도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한 10월, 11월 정도에 둘이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침체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시기가 올해 4분기 정도에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침체를 수습하는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 색깔이나 대응 방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설명한 에코버블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이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일부의 마무리 쪽으로 제가 이제 소결론을 내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 확장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년 미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침체라는 것들은 한 2분기 정도가 어렵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수습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정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연준도 알고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 지난 15년 사이에 우리는 다양한 경기 침체를 봤습니다. 금융위기도 봤고요. 재정위기도 봤고요. 그리고 무역전쟁도 봤고, 이런 다양한 요소의 변화 등 때문에 우리는 침체에 대한 대응력에 대한 것을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엄청난 거품이 껴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음에 오는 이 침체는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올 거야. 그런 책 절대 사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어마무시한 거품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거품이 만들어진다면 그 전에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어떤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나 이런 것들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부동산 붕괴, 주식시장에 대한 붕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부분 등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지금은 절대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일 거고,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얼마가 됐든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시장이 30% 빠지는데 나는 100만 원이 90만 원밖에 안 됐어. 10%밖에 안 빠졌어. 이걸로 위안 삼을 그럴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은 그렇게 절대 수익을 내기가 용이하지는 않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풀이 다양하거나 풍성하지는 못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먹고 만족할 줄 아는 약간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조금 중요한 때다. 그래서 제 자료 내용에서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통화에 대한 현금 비중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 사이클이 막바지에 갔었을 때 먼저 선택지가 되는 것은 채권일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부분으로는요, 만약에 자녀분들을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녀분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싶다라고 하면 지난 1, 2년 사이의 변화 어땠나요? 서점에 가면은 아이들을 위한 주식 투자 서적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주식 투자도 중요한데요. 자녀분들을 위해서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의 기반을 먼저 따지는 것도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와인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와인이 여러 가지 종류 등이 있어요. 지금 즐길 수 있는 와인도 있고, 지금은 즐기기보다는 묵혀놨을 때 그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와인들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채권에 대한 투자가 바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기회가 그쪽 분야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태동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번사항에서의 문제가 있다 뿐인 것이지 투자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부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투자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부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이런 액티브 전략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부터 다음 2부에서 이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